한 줄도 좋다. 옛 유행가. 이 아픈 사랑의 클리셰. 조영구 지음. 출판 테오리야. 일부 유행가가 사랑한 그곳. 그 애잔한 파반. 다방. 다방. 첫 만남이 있고 마지막 만남이 있는 곳.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설렘과 기억하기 싫은 서글픔이 공존하는 곳. 그러나 그 서글픔이 너무 커 결국은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봉인해야만 하는 곳. 꽁꽁 여며둔다. 눅눅함이 느껴졌던 담배구멍이 난 헝겊 소파. 곰팡내와 묘하게 섞인 커피향. 반복해서 흘러나왔던 라벨과 포레와 드뷔시와 사티의 선율. 그 촉각과 후각과 청각을 빈틈없이 여며 기억 저편 깊숙한 곳에 묻어둔다. 그런데 여전히 가슴이 아리다. 그곳에서의 감각들이 자꾸 기억이 날 것 같아 깊숙한 곳에 묻어둔 것인데 그 묻어둔 사실이 자꾸 기억이 난다. 괜히 안절부절 못하며 봉인된 지나온 시간들을 기웃거려 본다. 그러다 봉인 막을 헤집고 나오려 꿈틀대는 시간들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다시 기억의 문을 재빨리 닫아버린다. 다방의 종족은 기다림의 종족이다. 기다림은 두근거림. 짐짓 책을 보며 태연한 척하지만 모든 촉수는 문 쪽으로 향해 있다.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 두근거림은 진동을 넘어 파동 수준으로 요동친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사랑한 그 젊은 날의 모든 것. 두근거림의 파장이 클수록 기다림의 끝에 만나는 희열의 파장도 커진다. 하지만 막연한 기다림도 있다. 약속 없는 기다림. 그렇다 해도 상관없다. 이곳에서의 모든 시간들은 저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으니까. 그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 연인, 그 이념, 그 시절. 그렇다 해도 조금은 상관이 있나 보다. 풍경 소리가 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문 쪽을 향해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무심히 담뱃갑으로 손이 간다. 담배를 피워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겠지만 설탕을 2스푼 정도 넣은 다방 커피와 함께 피우는 담배 한 모금의 맛은 가히 일품이다. 그리고 내뿜는 푸른 연기. 웨인 왕 감독의 영화 스모크에서 13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장면만을 찍는 사진작가가 묻는다. 담배 한 갭이 연기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그가 자신의 물음에 스스로 답한다. 불을 붙이기 전 온전한 담배 한 갭이의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담배를 다 피운 후 그 한 갭이의 꽁초와 재를 모아 다시 무게를 잽니다. 그 무게의 차이가 곧 연기의 무게이지요. 다방의 기다림의 종족이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그 연기에 실린 추억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그 물음에 이난영이 이렇게 노래하며 해답의 실마리를 준다.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풀린다. 조용한 다방에서 뮤직을 들으며 가만히 부른다. 흘러간 옛님을 부르누나 부르누나 사라진 꿈을 찾을 길 없어
연기를 따라 헤매는 마음. 사랑은 가고 추억은 남아 블루스에 나는 운다.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풀린다. 조금은 단 커피 맛에 도취돼 아무 생각 없이 내뿜은 담배 연기. 결정적인 무장 해제는 꼭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찾아온다. 절묘하게 때맞춰 흘러나오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이 다방에서 죽도록 들었던 이 곡의 선율과 함께 공중으로 일제히 솟구친 푸른 연무가 꽁꽁 여며둔 다방의 추억을 소환해낸다. 죽어있던 그 시절의 모든 것을 살려낸다. 추억의 무게를 감당 못하고 공중에서 흐느적거리는 연기. 그러자 추억을 봉인해 두었던 주머니의 끈들이 하나 둘씩 툭툭 끊겨버린다. 그래, 담배 연기에 실린 추억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수없이 꽁꽁 여며둔 봉인의 시간을 해체할 정도의 헤아릴 수 없는 무게이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속에 억눌려 있던 지난 시간들이 주체 못하고 몸부림치며 사정없이 쏟아져 나온다. 담배 연기와 함께 다방을 궁전 삼아 희미한 추억들이 이리저리 배회하며 춤을 춘다.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풀려버린 옛 추억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다. 또렷하고 선명하다. 음악도 더욱 짙어지며 담배 연기도 더욱 짙어진다. 추억도 더욱 짙어지며 그리움도 더욱 짙어진다. 그래서 옛임을 가만히 불러본다. 그 연인을, 그 이념을, 그 시절을. 하지만 사라진 꿈을 찾을 길 없고 연기를 따라 마음만 헤맬 뿐이다. 슬픔만 더욱 짙어질 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담배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음악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이 다해감에 따라 잦아듦이 있다는 것이다. 죽은 왕녀가 악기와 선율을 천천히 걷어들이고 어둠 속으로 돌아가자 담배 연기도 제 역할을 다했다는 양 허공 속으로 가뭇가뭇 사라져버린다. 이와 함께 미친 듯 몸부림쳤던 추억도 가빴던 숨을 고르며 이성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그리고 침묵. 다방 이곳저곳에 너덜너덜하게 남겨진 추억의 잔해들만 뒹굴고 있다. 할 수 있는 건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풀려버렸던 그 추억의 잔해들을 힘겹게 주어 다시 기억의 저편 속으로 꽁꽁 봉인해두는 일뿐이다. 문 쪽에서 희미한 풍경 소리가 난다. 그 기별에 슬쩍 바라보지만 아무 흔적도 없다. 늘 그러하듯 오지 않을 옛임을 이제는 진짜로 기다리지 않겠다고 새삼 다짐해본다. 어떤 시인의 말대로 언젠가 너를 사랑한 적이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수 있겠지. 스스로 이렇게 달래보는 것으로 다방의 파반은 애잔하게 끝을 맺는다. 다방의 푸른 꿈, 조명암 작사, 김혜송 작곡, 이난영 노래. 가사도 곡조도 노래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명곡 중의 명곡이다. 작사가 조명암, 본명 조영출은 193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신시부문에 동방의 태양을 쏘라로 당선됐으며 유행가 부문에 서울 노래가 가작으로 뽑혔다. 이후 문단과 대중가요계를 오가며 희곡 작가로, 시인으로, 그리고 작사가로 왕성하고 수준 높은 활동을 펼쳤다. 그 중에서도 백미인 다방의 푸른 꿈, 그 가사를 김혜송이 완벽한 블루스 곡으로 승화해냈고 목포의 눈물 이난영이 특유의 중저음으로 애달프게 노래했다. 이 노래의 작곡가 김혜송과 가수 이난영은 부부 사이였다. 김혜송은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 이 앞은 사랑의 클리셰. 거리. 지구가 해에서 기울어져 어둑해지니 괜히 마음까지 기울어지는 하루의 무렵이다.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 가장 슬프다고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예나 지금이나 유행가들은 가장 슬픈 사랑은 이것이라고 앞다퉈 대답한다. 김광석은 외사랑이라는 곡에서 가장 슬픈 사랑을 혼자 하는 사랑이라고 노래한다. 외사랑은 짝사랑과 엄연히 다르다. 짝사랑은 상대 몰래 혼자 하는 사랑이지만 외사랑은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하는 사랑이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을 야속하게도 받아주지 않는다. 사랑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지만 마음 하나로는 안 된다는, 눈을 감고 싶지만 눈물이 흘러내릴까봐 못 감겠다는 김광석의 낙담 어린 고백이 너무나 애절하여 가슴이 구겨진다. 하지만 이선희는 알고 싶어요라는 곡에서 혼자 하는 사랑은 알고 싶은 사랑에 깜도 안 된다고 강변한다. 하긴 사랑의 불균형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너무나 잘 알려진 원태현 시인의 시집 제목처럼 이런 불균형은 분하기 이루 말할 데 없다. 그래서 이선희도 끊임없이 확인하나 보다.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냐면서,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냐면서 분하기 싫어 사랑의 균형을 맞추려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이 노래의 화자들은 그나마 행복한 거다. 사랑하는 상대의 그림자라도 쫓을 수 있으니 말이다. 정작 헤어지면 아무것도 없다. 무다. 바람이다. 허공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다. 슬픔의 크기로 따지자면 혼자 하는 사랑, 알고 싶은 사랑은 이 사랑의 발치도 못 쫓아온다. 이 사랑은 바로 잊지 못하는 사랑이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가장 오래 머문 일은 무엇인가? 여전히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날들이었나? 그렇다면 오늘 밤도 주의해야 한다. 그 흔적이란 어둠을 좋아해서 밤만 되면 스멀스멀 당신의 기억 속으로 틈입해오는 까닭이다. 그런데 주의해봤자 소용없다. 어김없이 밤이 침략자같이 달려든다. 후드득 후드득 소리내어 오는 비까지 데리고서. 어쩌면 비에도 감정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저렇게 서글피 우는 거겠지.
당신의 마음처럼. 이런 서러운 밤이면 가슴속은 구겨짐을 넘어 찢어지고 만다. 그래도 참아야 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을. 끝내 당신의 걸음은 그곳으로 향하고 만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깊숙한 내면의 암실에서는 그 사람과의 날들이 점점 또렷하게 인화되어 형상을 잡아간다. 이미 빛바랜 사진인 것을,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 것을, 무슨 미련이 남아서 또 그곳이란 말인가. 비오는 거리에서, 외로운 거리에서 울리고 떠나간 그 옛날을 내 어이 잊지 못하나. 밤도 깊은 이 거리에 희미한 가로등이여, 사랑의 병들은 내 마음속을 너마저 울려주느냐. 누군가 그랬다. 사랑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것이라고. 그러나 사람 나름이다. 끝까지 잊지 못하는 사랑, 허다하다. 헤어졌다면 쿨하게 돌아서면 될 터인데 뜻대로 안 된다. 자꾸 돌아보게 된다. 가로등 불빛 속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본 적 있는가? 그칠 줄 모르고 어둠과 빛의 경계로 넘나드는 빗줄기. 그 빗줄기 뒤로 꼭 누가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일까? 그 사람도 혹시 이 거리를 잊지 못하는 걸까? 사람은 이렇게 뭔가 기대감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기척에도 가슴 두근거리곤 한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비를 맞고 휘청거리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만 뒹굴고 있을 뿐이다. 가로등 불빛을 조명 삼아 비가 바람에 사선을 그리며 낙하하고 있을 뿐이다. 울리고 떠나간 그 사람.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내 어이 잊지 못하는 건가. 결국 밤도 깊어지고 비도 깊어지는 이 거리를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고 만다. 시련의 클리셰. 하지만 당사자에겐 빤한 스토리가 아니다. 세상 하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새드 러브 스토리이다. 세상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저 외로운 가로등만은 증명해 줄 것이다. 이 거리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애달팠다고. 빗줄기에 수증기가 끼어 희미해진 가로등. 사랑의 병들은 당신 마음속을 울려준 저 가로등. 이 아픈 사랑도 희미해진 저 가로등처럼 언젠가 희미해질 수 있을까? 나는 슬플 때마다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영화 중경삼림에서 금성무가 가르쳐준 시련을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을 따라 이 도시를 가로질러 달려본다. 그런데 여전히 뺨 위로 무언가가 흘러내린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외로운 가로등, 이무풍 작사, 전수린 작곡, 황금심 노래. 1990년대 초반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그 노래 그 사연에 따르면 외로운 가로등은 작사가 이부풍, 본명 박노홍이 종로 명월관 앞에서 우산을 받쳐든 채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던
한 여인의 사연을 듣고 작사한 곡이라고 한다. 와세다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가 된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인.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비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남자를 며칠이고 기다리던 여인. 그 여인의 사연이 담긴 노래가 바로 외로운 가로등인 것이다. 이 노래는 황금신 외에 여러 가수들이 다시 불렀다. 그 가운데서도 기타와 트럼펫 소리가 짙은 음색과 함께 어우러진 한영의 버전은 원곡에 버금가는 감동을 전해준다. 한영의 외로운 가로등은 봉준호 감독이 뮤직비디오를 직접 연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누구일까? 그 주인은 정원. 정원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꾸밈이다. 어떤 장소를 소유한 자가 매일같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어 미적 기능을 갖춘 곳으로 바꿔놓은 인위적 공간이다. 그 때문에 정원은 여유로운 자의 몫이다. 꾸밀 시간이 없고 아름다움을 감상할 시간이 없는 여유롭지 못한 자의 몫이 될 수 없다. 하여 정원은 동경의 대상이다. 유럽의 성을 자기네의 브랜드로 빗댄 한 아파트 광고에서 누군가가 정원을 엿보며 이렇게 묻는다. 누구일까? 저 성의 주인은. 진짜 궁금하고 진짜 부러운 것 같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준다며 추임새까지 넣는다. 하기는 진심으로 궁금하기도 하다. 스스로 몸을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고 자신의 미적 취향을 위해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해 저 넓은 정원을 저렇게까지 꾸며낸 성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1930년대 야만의 식민지 시대를 힘겹게 버텨내야 했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정원은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특히 지중해의 푸른 낭만으로 가득할 것 같은 이태리 정원은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잡지에서 흘낏 봤을 그 낯선 이국적 아름다움은 자신들이 겪고 있던 뼈저린 야만성과 너무도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태리 정원에 대해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이러한 느낌과 조금 어긋나 있기도 하다. 바로 이 영화 때문이다. 이태리 이민자의 가족으로 거대 범죄 조직의 핵심이 된 콜레오네 가문의 이야기를 그린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시리즈. 이 대하 드라마의 정점에 있는 주인공은 마이클이다. 모두가 주목했고 일부가 질투했고 그래서 일부 중에 또 일부가 수없이 암살하려 했던 그의 생애. 그의 주변엔 좋든 싫든 늘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경계에서 그의 옆을 지키는 건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전부였다. 이태리 정원의 낡은 의자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아프게 돌아보던 그는 한순간 고꾸라지며 자신도 그 시간에 파묻히고 만다. 이러한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지 이태리 정원 하면 괜히 음산하고 쓸쓸하다. 음모와 배신과 보복과 가족 해체, 이런 검은 이미지로 채워진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무용수 최승희가 떠올리는 이태리 정원의 이미지는 이와 정반대였던 듯 싶다. 저녁 종소리 들려오면 세레나데 부르면서 사랑을 속삭이며 님 오길 기다리는 이태리 정원, 어서 와주세요. 대부로 이태리 정원을 떠올리는 자들은 이 정원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을 떠올릴 것이다. 마이클이 세상을 등질 때, 그리고 마이클의 딸이 오페라 극장 계단에서 암살당할 때 애절하게 흘렀던 그 선율.
마치 죽음의 사자를 부르는 듯한 그 선율을. 하지만 은은한 저녁 종소리로 이태리 정원을 떠올리는 자들은 이 정원에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쯤을 떠올리게 되나 보다. 밤이 붓디 붉은 노을이 사라지길 기다리며 정원 초입에서 서성일 무렵 그녀도 창가에서 서성인다. 오늘은 그 이미 이태리 정원 달빛 아래서 세레나데를 불러줄까? 사랑을 고백해줄까? 그녀는 속으로 속삭인다. 어서 와주세요. 1936년 이 노래를 부른 최승희. 그녀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 임은 누구였을까? 아무런 간섭과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춤만 출 수 있게 해줄 현실이 아니었을지 막연히 상상해 본다. 주위로부터 열렬한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남아있던 봉건적 잔재와 식민지 시대의 강압은 그녀의 예술혼을 초조하게 만들었을 테니 말이다. 그녀에게 세레나데로 가득할 것 같은 이태리 정원은 유토피아와 다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이 노래를 취입한 이후 유럽과 미국의 무대로까지 진출하여 대단한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최승희는 유럽의 무대에서 활동하며 꿈에 그리던 이태리 정원을 정말로 만났을지, 만났다면 어떤 감정을 품게 되었을지. 그 정원엔 더 이상 세레나데만 흐르지 않았을 텐데. 일제가 이 땅을 유린했듯이 그 당시 이태리 파시즘은 북아프리카를 유린하고 있었을 텐데. 히틀러와 손을 잡고 유대인을 억압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처럼 그 정원엔 광기의 시간도 함께 흘렀을 텐데. 멀리서 보면 동경의 대상이나 가까이서 보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태리 정원으로 대변되는 1930년대 유럽의 풍경이 그러하다. 식민지 시대 이 땅의 사람들에겐 잡지 속 여유로운 유럽의 풍경이 너무도 부러운 세계일 테지만 그 이면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면해주는 야만도 도사리고 있다. 그래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어떤 상관관계로 그 본질이 부정될 수는 없다. 히틀러가 바그너를 흠모했다고 해서 바그너의 장엄함이 부정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태양과 마주하는 곳이라는 토스카나 혹은 시칠리아.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 태양으로 꾸며진 이태리 정원을 엿본다면 이런 동경어린 의문문은 저절로 나오게 될 것 같다. 누구일까? 저 정원의 주인은. 이태리의 정원, 이하윤 작사, 어원, 알어윈 작곡, 최승희 노래. 조선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가 1936년 처음으로 부른 번안 대중가요이다. 최승희는 이 무렵 향수의 무희 레코드 취입, 반도의 무희 영화 출연, 자서전 출간, 광고 모델 등 무용을 뛰어넘어 다양한 장르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했다. 이듬해 해외 공연을 떠난 그녀는 미국, 유럽, 남미의 관객을 사로잡으며 동양의 무희로 그 명성을 떨쳤다. 가사는 이하윤이 썼는데 그 역시 작사가를 필두로 시인, 기자, 번역가, 교수 등으로 다양한 재능을 뽐냈다. 이태리의 정원은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의 OST로 더욱 유명해졌다. 서울의 댄스홀을 허하라. 무도장. 도성의 근대적 의미를 더 씌우면 도시가 된다. 그 도시엔 좋게 말하면 기회가 있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운이 있다. 그 운은 봉건 질서를 흐트려 놓는다.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형성한다. 운칠기삼. 자유로운 경쟁이 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아래서 물질적 성공을 만드는 것은 운이 7이고 능력이 3이다. 부모를 잘 만나거나 옛날에 살던 곳이 갑자기 개발되거나 아니면 얼떨결에 투자를 잘하거나 하는 부류들. 이와 같이 운치를 가진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로 환원된다. 재수가 능력으로 치부받다니 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그 때문에 일확천금을 향한 골드러시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진다. 도시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한순간에 신분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높아지는 새로운 시대. 이 시대가 시연하는 커다란 매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도시의 새로운 강자가 된 신흥 젠트리는 이제까지 금지됐던 것을 금지하려 몸부림친다. 도성의 시대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낡은 관습들을 전복시키려 무진 애를 쓴다. 그런데 그들이 해체하려 했던 것은 기존의 신분적, 경제적 관계만이 아니다. 유교적 엄숙주의가 지배했던 기존의 반문화도 해체하려 한다. 아, 거리는 부른다. 도성의 밤이다. 샴페인을 마시는 룸바의 저 거리. 띠리리리 사랑이 피어난다. 오른발 오른발 춤을 추러 가자 저 거리로. 가자 저 거리로 다 같이 가잔다 헤이. 어서 어서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아, 거리는 부른다. 룸바의 도성이다. 룸바는 아프리카 특유의 원시적 리듬에 라틴 아메리카의 복잡하고도 강력한 리듬을 더해 완성된 쿠바의 무곡이라고 한다. 라틴 아메리카로 팔려온 흑인 노예들이 노동의 고단함을,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잊기 위해 만들어낸 춤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을 낯선 땅으로 끌고 와 온갖 학대를 일삼은 당사자인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사람들은 1930년대부터 이 춤을 자신들의 유희를 위한 사교춤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니 그 뻔뻔한 창의성에 혀를 내두를 일이다. 어찌됐든 이 사교춤은 지구 반대편 식민지 이 땅에도 이식되며 욕망의 촉수를 건드린다. 4분의 2박자 리듬에 맞춰 남녀가 손을 잡은 채 마주보고서 하체부터 상체까지 끊임없이 흔들어야 하는 이 춤은 그야말로 묘한 사교의 세계로 이끈다. 음악도 끈적끈적하고 스텝도 끈적끈적하다.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은 도시보다 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전히 익숙한 이곳에 밤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샴페인을 마실 수 있고 룸바를 출 수 있는 밤을 기다린다. 저 룸바의 밤거리, 오늘은 반드시 파트너를 구할 것이다. 그 파트너와 사교춤을 함께 추며 사랑을 피워낼 것이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몸집은 근대적으로 변해가더라도 정신은 전 근대적으로 남겨두어 윗사람에 대한 공경과 복종이란 봉건적 잔재를 이 땅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고자 했던 조선 총독부로서는 이와 같은 끈적끈적한 춤의 세계가 마뜩하지 않았나 보다. 남녀가 자유롭게 몸을 맞대며 사교를 나누는 이 춤의 리듬을 타고 시민사회의 자유사상까지 흘러들어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나 보다. 그래서 총독부는 미풍양속저해라는 명목하에 룸바를 출 수 있는 공간을 불허한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그들이 아니다. 다시 도성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잠자코 지켜볼 그들이 아니다. 그 암울한 시대의 해방구였던 공간을 포기할 수 없다. 하여 모던보이와 모던걸 그리고 기생들은 힘을 모아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다. 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
그러나 그 뜻이 관찰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4, 50년대를 지나 개발 독재 시대에 들어서도 사교춤의 공간은 허락받지 못한 공간이었다. 남녀가 춤을 통해 사교를 나눈다는 것이 인륜적으로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닐 터인데 뭘 그리 사적인 것까지 간섭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는 룸바를 마음껏 출 수 있는 세상이 왔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사교춤이 버젓이 나올 정도로 양지의 영역으로 리듬을 타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어묵했던 시절에 무서운 감시의 눈을 피해 룸바를 땡겼던 아저씨들과 아줌마들은 이제는 콜라텍이라는 합법적 공간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 룸바를 땡기고 있다. 비로소 허한 서울의 댄스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는 이런 황혼의 프러포즈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 사교 한번 나눌까요? 룸바의 도성, 이성림 작사, 손목인 작곡, 김정구 노래. 1940년 말에 발표된 재즈풍의 곡이다. 당시 태평양 전쟁을 앞둔 일본 제국주의는 신생활 운동이란 명목 아래 동경의 댄스홀과 재즈 음악을 금지시켰다. 그 여파가 경성까지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그 와중에 이러한 노래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의아하다. 노래는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가수 김정구가 불렀다. 작곡가 손목이는 목포의 눈물, 타양살이 등으로 유명하다. 모르는 게 약이다. 점집. 오늘도 꽉 막혀 있다. 앞날을 알고 싶다. 1년 후 어떻게 될지, 10년 후 어떻게 될지 알고 싶다. 그 예견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꽉 막힌 오늘이 조금은 유연해질 수 있을 텐데.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포기하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다가올 날들을 여유롭게 기다릴 텐데. 하지만 앞날을 알 수 없으니 적당할 수 없다. 그리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오늘보단 조금 더 낫겠지 하는 가련한 바람을 품으며 법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득한 미래를 향해 더듬더듬 발걸음을 내디딘다. 단 며칠만이라도 앞날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좋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칠지 미리 알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번호가 당첨될지 미리 알고 로또를 살 수 있을 텐데. 어떤 말이 1등으로 들어올지 미리 알고 경마에 베팅할 수 있을 텐데. 그 몇 시간 번 돈으로 평생을 지지고 볶으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축축한 탐욕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음을 빤히 알면서도 눈을 지그시 감고 몇 번이고 상상을 해본다. 하지만 추상적인 무늬만 가물거린다. 상상이 시들해질 즈음 질서 없이 떠돌던 무늬들은 다시 형상을 잡아간다. 막막한 어둠이라는 현실의 형상을. 판단과 결정은 가장 무시무시한 권력이다. 그리스 신들이 인간적이라 하지만 결코 인간적이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번 마음먹은 의지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꿈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인데 신계에서는 꿈과 현실이 일치된다. 따라서 앞날을 늘 불안해하는 초라한 인간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의 의지에 의탁해야 할 뿐이다. 신탁해야 할 뿐이다. 그런데 인간계에서도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 피고를 징역 년에 처합니다.
환자는 10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아무리 어이없더라도 그 판단과 결정을 거스를 수 없다. 그것이 인간 사회가 합의하여 그들에게 부여한 규칙이다. 하여 죽어라 판사가 되려 하고 죽어라 의사가 되려 하나 보다. 판단과 결정의 권력을 가지려 하나 보다. 하지만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이 이들 말고도 인간계에 또 있다. 바로 신을 대리한 점쟁이들이다. 그들은 을의 말을 놓는다. 그래야 자신이 신과 동격화된 존재라고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놓는 게 은근히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다. 앞날을 알 수 없어 스스로 찾은 길이니 그 정도의 무례함은 감내해야 한다. 점쟁이들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든다. 점괘가 좋지 않은 자에게는 오늘은 그저 그렇지만 노력하면 내일은 괜찮아질 것이라 빤한 말을 한다. 반대로 점괘가 좋은 자에게는 꽃길을 걷고 있지만 자만하면 한순간에 시들 것이라 빤한 말을 한다. 별 신빙성 없는 판단과 결정임에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초라한 인간들은 그저 고개만 주걱거린다. 신통하다고 침을 튀긴다. 세상의 팔자, 운명, 하늘이 정했다. 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점쟁이. 서쪽을 바라보고 울던 눈으로 동쪽의 별을 찾아 미소를 흘린다.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 페르시아 복장이다. 벽에는 탱화가 그려져 있고 심지어 예수와 12 제자도 그려져 있다. 종교 불명, 인종 불명, 국적 불명 점쟁이. 서쪽에는 눈물이 있지만 동쪽에는 웃음이 있다고 한다. 신통방통하다. 돌팔이고 사자이면 또 어떤가. 페르시아 점쟁이로부터 알 수 없는 내일의 불안감에 대한 위로와 위안을 충분히 받은 것을.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다. 만약 인간이 내일에 대해 알게 된다면 오히려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참 어려울 것 같다. 가령 오늘 하루도 더듬더듬 발걸음을 내디디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자가 갑자기 나타나 살아갈 날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은 24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판단과 결정이 참 씁쓸할 것 같다. 그 가정을 나에게 대입시켜보면 내일 죽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삶에 대해 그토록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큼 위인이 못된다. 대신 이런 일은 마지막으로 할 것이다. 사람이 좀팽이 같아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모질게 못했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모질게 한 일,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24시간 동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을 멀리 멀리 연장시키고 싶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던 30년 동안 사귀었던 벗, 담배라는 그 벗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깊이 담배 한 모금을 빨고 짙은 연기를 후 하고 내뱉고 싶다. 호세 지오바니 감독의 영화 암흑가의 두 사람에서 알랭드롱이 길로틴에서 처형당하기 전 마지막에 그랬던 것처럼 멋있게. 여하튼 살다 보면 앞날을 알고 싶은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런데 알면 또 뭐 하겠는가. 내일 또 어떤 낙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결실도 있으리란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그저 걸어가는 게 인생인 것을.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것 아닐까? 모르는 게 약이다. 페르시아 점쟁이, 남려성 작사, 한상기 작곡, 이혜연 노래. 194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인기를 모으다 1956년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불러 대히트를 친 가수 이혜연이 부른 노래이다. 이혜연은 다른 가수들에 비해 데뷔가 늦었지만 서구적 미모와 높고 가녀린 음색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섰다. 동생은 황혼의 엘레지로 유명한 백일희, 본명 이혜주이며 자녀들은 요즘도 응원가로 많이 불리는 노래 연안부두를 히트시킨 김트리오다. 가사는 남려성이 썼다. 남려성은 유명 작사가 조명암의 또 다른 예명이다. 조명암은 이 외에도 김운탄, 이가실, 김다인 등의 예명을 두루 사용했다.